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11월 대선이 이제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중에 돈을 푸는 이른바 경기 부양책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수백억 달러를 채권 시장에 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인데, 경제와 반대로 가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 테슬라에 감원 칼바람이 불면서 임원과 직원 정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내부 이메일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스타 경영진을 모두 해고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정치적 논리가 네. 이 경제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11월 대선이 벌써 이제 5월이니까는요. 이제 뭐 한 5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아시다시피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리턴 매치인데 두 사람이 다 박빙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정말 그 호각의 박빙의 접전. 대부분의 전문가들, 여론조사 기관, 언론들도 50대 50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좀 그런 레이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건이죠. 지금부터 남아 있는 한 5, 6개월을 누가 더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텐데, 결국은 그래서 경제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역시 그 한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역시 경제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 되는 게 내한테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냐 이런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것은 채권 시장에 재정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역시 경제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나 어떻게 네. 풀 건지 예측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바론스, 그 경제 전문 주간지죠. 바론스가 그 월가에서 떠도는 루머를 전했는데, 예.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대선 전에 11월 대선 전에 금융시장에 여유 자금을 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부 일반 계좌 TGA의 현금 잔액이 현재 세수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가지고 지난 그 4월 27일 지난 토요일 기준으로 9,293억 달러. 예, 달하는 거액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 정확히 얘기하면 9,293억 7,900만 달러인데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중에 여유 자금이 한 2,00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요. 그 2,000억 달러 여유 자금 중에서 상당액을 푼다. 채권 시장에 푼다. 이게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팬데믹 때처럼 뭐 국민들에게 얼마씩 나눠줄 일은 없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이 2천억 달러를 어떻게 풀까요? 네, 그 여유 자금으로 이제 국채 매입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무부가 이제 국채 매입에 나선다는 건데요. 국채를 활용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 즉 국채를 활용해서 시중에 돈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국채를 활용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건 연방준비제도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난해부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국채 매입을 계속 검토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유동성 조절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이체방크가 연방 재무부가 2년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증권 매입에 약 600억 달러를 사용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를 지금 예측을 했고요. 평소 목표치보다 많은 여유현금 2천억 달러 정도가 여유현금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여유 있게 여유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 여유현금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소위 얘기하는 눈먼 돈, 이 선거가 다가오면 이제 뿌리는 눈먼 돈을
시중에 이제 내려보낼 것이다. 이런 지금 예측입니다. 네, 여유 자금을 시중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네, 있을 건데 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국채 매입에 나서서 여유 자금을 동원하는 네.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여유 자금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목적은요. 예. 그 인위적으로 시장 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뭐 개인이 또 대출 받기도 힘들고 기업이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대출 받기도 힘들고 뭐 하나 해도 그냥 이자가 세니까 힘든데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면 시장의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국채를 사들인다는 얘기고요.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개인이나 기업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 파산 위기를 겪는 개인이나 기업이 파산을 넘길 수가 있고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조 바이든 찍어줘야지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나올 그럴 가능성 그걸 기대하고 이제 이렇게 돈을 푼다는 얘기인데 결국 경기를 확장하는 경기 확장을 노리는 그런 의도가 담긴 여유자금 동원이라는 분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일석이조인가요? 금리는 내리고 금리 네, 내리고 여유돈은 뭐 좀 표도 없고. 넉넉하게. 네. 그러니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뭐 할 만한 건 모든 일은 다 하겠다는 게 이제 조 그쵸. 바이든 대통령의 그러한 이제 생각이다 이제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그런 얘기죠. 뭐 사실 현역의 뭐 어드밴티지가 이런 거 그게 아니겠습니까? 어드밴티지죠. 네, 그래서 현재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경제가 좋아야 재선을 노릴 수 있고요. 경제가 좋고 안 좋고는 결국 현 집권자와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야 됩니다. 현재 연준이 5.25에서 5.5% 사이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고금리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3%에서 2%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다시 오히려 올라가는 지금 그 분위기여서 매우 높은 고금리지만 금리를 지금 인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드린 이 국채를 매입한다는 게 뭐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하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편법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한테 대놓고 너 금리 인하해 하고 그렇게 압력을 주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해봐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연준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그러나 선거에서 이겨야 되겠으니까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내가 내줄게 해서 재무부를 동원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을 통해서 돈을 이제 푸는 겁니다. 돈을 푸는 건데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기억하시지만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았고 압력을 많이 받았어요. 압력받았죠.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금리 내리라고 그 주식이 죽는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그게 굉장히 또 사실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좌지우지하고 흔들면 안 된다 이런 비판도 받았고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11월 선거 앞두고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좀 세게 해주면 좋겠는데 차마 그걸 제롬 파월 의장에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대놓고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연준은 못하는 걸 행정부를 동원해서 재무부 동원해서 금리 인하를 나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하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국채 매입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건데 글쎄 이게 과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효과를 미칠지는 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테슬라와 관련한 소식인데 테슬라에 강력한 해고 바람이 일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사실은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이미 지난달이죠. 벌써 이제 지난달 중순에 전 세계 인력 10% 해고 결정 내렸고 라디오 네. 코리아 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난 29일이었죠. 내부 이메일로 그러니까 월요일 날 고위 경영진을 비롯해서 수백 명 직원의 추가 해고를 통보했고 그렇게 해고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해고된 인물 중에는 그동안에 이 테슬라를 이끌어왔던 네. 핵심 인물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물론 테슬라의 간판인 하면 누구나 다 일론 머스크 CEO로 떠올리는데 일론 머스크 CEO를 제외하고 가장 유명한 인물들이 이번에 다 잘려 나갔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해고 통보한 인물들이 아주 핵심들인데 레베카 티누치 슈퍼차저 인프라 담당 책임자입니다. 여성 간부죠. 어제 오전을 기해서 해고가 됐고요. 2018년 수석 제품 관리자로 테슬라에 합류했고 일론 머스크 CEO를 제외하고는 테슬라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레베카 티누치 간판이었는데 잘려나갔고 데니엘 호 에이션입니다. 신제품 담당 책임자 역시 어제 오전으로 테슬라를 떠났습니다. 2013년 테슬라에 입사해서 11년 동안 모델 3 모델 S, 모델 Y 개발의 매니저를 거쳤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요 모델들 개발에
관여했고 모든 신차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아주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도 역시 이번에 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들 두 명은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그 일론 머스크 CEO의 뭐 오른팔 왼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인물들인데 이번에 다 잘려나갔고 대외적으로 일론 머스크 CEO 제외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테슬라를 대표하는 인물들인데 전부 다 이번에 해고 조치하면서 테슬라의 전면적인 개혁이 시작됐다. 놀랍습니다. 예, 이렇게 네. 좀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 핵심 두 명의 경영진만 네. 내보낸 게 아니고요. 그 두 명과 함께 일한 직원까지 모두 해고를 한다고 맞아요. 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뭐 사실 참, 예, 핵심은 해고할 수 있는데 네. 한두 명은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해고할 수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일한 사람들을 전부 다 정리한 거는 그 부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당원거진 거예요. 네. 굉장히 이건 이례적입니다. 레베카 티누치 그 슈퍼차저 인프라 담당 책임자가 500여 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데리고 일한 직원들이 500여 명 슈퍼차저에서. 근데 이 500여 명이 레베카 티누치와 같은 운명이 됐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해고가 됐고요. 데니얼 호 신제품 그룹을 맡고 있는데 데니얼 호가 이끄는 그 그룹에는 어느 정도 숫자의 직원이 있는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거기도 최소 몇백 명은 될 것 같은데 그 신제품 그룹 직원들도 역시 전원 해고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서 이거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일입니다. 아무리 그 레베카 티누치나 데니얼 호를 어떤 이유로 해고한다 해도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한 사람들 중에도 인재도 있을 거고 필요한 사람도 있을 텐데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 사람들 밑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내보내는 이런 결정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근데 왜 이렇게 추가 해고에 나선 거죠? 역시 그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테슬라 지금 차량들이 판매가 감소가 됐고 전기차 가격 정쟁은 또 격화되고 있어요. 지금 뭐 중국에서 싼 가격에 전기자동차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만만치 않아졌죠. 예전에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비용을 좀 절감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 CEO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선 것으로 이제 풀이되는데 디인포메이션 IT 관련 매체죠. 디인포메이션은 일론 머스크 CEO가 매출 감소에 대한 위기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메일에서 직원 해고, 비용 절감에 절대적으로 강경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전했어요. 실제로 이메일을 보면 그러니까 직원을 해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강경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는 누구든지 잘려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특히 경영진이 사실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부 경영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경각심이 없다. 그래서 내보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테슬라가 굉장히 지금 그 위기 의식을 갖고 운영돼야 되는데 경영진이 아니하고 해이하다. 다 내보내고 그런 경영진 밑에서 일하던 그런 사람들도 다 내보내는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충격요법이다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로한 파텔 전 부사장이 이끄는 공공정책팀도 팀 자체가 이제 해산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런 거 보면 일론 머스크 CEO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이 경영과 관련해서 또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참 대단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회사에 나아갈 길을 완전히 어떻게 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히 지금 바꾸려는 게 그것도 맞는 아닌가.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효과고요. 그럼 회사 앞날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완전히 결국 바꿔나가는 그냥 거죠. 그 한 팀을 없애버린다는 네, 얘기는 맞아요. 그쪽으로는 이제 안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치로 말하면 정계 개편을 단행할 거죠. 정계 개편이죠, 완전히. 그렇죠. 네. 근데 어찌됐건 이게 아마 테슬라 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비용이 절감되고 당장 눈앞에는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무 이 주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또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잘려 나가는 사람들은 참 힘들긴 할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이렇게 대규모 감원을 하면은 또 주식 가격이 올라가요. 맞아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 해고된 분들은 또 다른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옳거니 하고 또 영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식품과 음료 대기업들은 저소득 소비자들의 지출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고통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건강자문위원회가 유방암의 검진 권장 연령을 크게 낮췄는데 지금까지 권고됐던 50살이 아닌 40살부터 유방암 검진을 시작해서 74살까지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고물가 부담은 아무래도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식품과 음료 대기업들이 그런 점을 이번에 밝혔다고 하네요. 네, 미 식품 음료 대기업들은 저소득층의 경우엔 더 이상 크게 뛴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식비마저 바짝 조이고 있다며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와 CNBC 등 경제 매체들이 어제 이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기업들의 경고를 전했는데요. 그런 경고를 한 기업들 중 하나가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아하. 맥도날드는 어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 방식이 확실히 차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소비 방식이 차별화된다는 거는 부유층하고 저소득층 소비자 사이에 차별이 확연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에 사실 부양책 덕분에 미 소비자들 놀랄 만큼 회복력을 유지했고 네. 더군다나 이제 부유층 소비자들 같은 경우 강한 회복력까지 보였습니다. 반면 소득이 낮은 소비자들은 양극화 고통을 겪는 징후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맥도날드 1분기의 그 전 세계 매출을 보면 그렇습니다. 맥도날드 지난 1분기 매출이 지난해 1분기보다 1.9% 늘어났는데 그쳐서 시장의 예상치 2.1%를 밑돌았습니다. 대체로 사실 이 맥도날드의 소비자들 저소득층으로 많이 편향돼 있는데 그런 맥도날드에서 가난한 고객들은 패스트푸드 소비는 줄이고 그 대신에 이제 집에서 주로 요리를 해 먹는다는 평가입니다. 근데 이 맥도날드만 그런 분석을 내놓은 게 아니고 이 코카콜라도 역시 소비 둔화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코카콜라는 올 1분기에 선방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마냥 기뻐하진 못하고 있는데요. 코카콜라도 이 저소득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북미 지역에선 집이 아닌 곳에서의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집이 아닌 곳, 그러니까 뭐 식당, 바, 또 그 밖에 다른 업소들에서 판매는 예상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크게 약화된 데 따라서 소비 방식을 달리하며 나타나는 추세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 네. 그러면은 그만큼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낮아진 건가요? 네, 이 저소득층의 구매력은요. 네. 절반 수준으로 또 감소했다는 크게 평가입니다. 떨어졌네요. 네. 네. 이게 네슬레 측에서 그처럼 평가했습니다. 네슬레의 경우엔 간편식 또 냉동 제품 판매 부진으로 지난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7.7%나 감소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이런 가운데 네슬라 CFO는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그와 함께 물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소득층 구매력이 50%로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네. 결국 저소득층 소비자들도 소비할 때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저소득층들도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긴축 전략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분기 북미 음료 사업부 판매량이 5%가 감소한 펩시코가 저소득층 소비자들 지금 긴장한 상태고 월말까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매달 긴축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부 소비자들은 발품을 팔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발품을 판다는 거는 보다도 그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매장을 찾아다닌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예. 얼마나 많은 마켓들을 들를까 알아본 조사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뉴머레이터에 따르면 미 소비자들은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요. 평균 20개가 넘는 소매 업체들에서 식료품을 구매했는데요. 이게 4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23%나 더 많은 그런 업소들을 들러서 장을 본 겁니다. 아하. 즉 한두 군데만 들러서 장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켓마다 할인되는 품목이 다르고 또 저렴한 그런 품목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의 물건들을 네. 찾아 나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도 식료품이 가계 예산에서 30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소비를 위해서 이동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닷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 한인 마켓틀의 그 이 세일 주말 이 뭡니까 그 매주 세일하는 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거를 보고 싼데 골라서 이렇게 한국 마켓도 서너 군데씩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많이 계십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여기서는 라면을 세일하니까 오늘 라면은 여기 가서 사고 네. 또 사과는 뭐 여기서 세일하니까 여기 가서 사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네. 그렇게 막 다니면은 시간도 들고 그 다음에 그 가스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마켓을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마켓을 한 군데 딱 정해서 가서 세일하는 품목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그걸 쓸 수 있을 쓰고. 만큼 구매를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켓마다 매주마다 세일 품목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료수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걸 가격을 보고서 세일할 때만 그거를 보통 때 살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사놓는 거예요. 네, 그 한 주일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래서 저희 라디오 코리아 그저 닷컴 홈페이지를 아주 거의 매일 들여다보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클릭 수가 또 많이 올라가 있고요. 예, 보면. 저를 보고 붙잡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시더니 그냥 계속 얘기하시는 게 마켓에서 만난 분이에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한 그러한 저 인포메이션이구나. 제가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유방암 검사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이 나왔죠. 네, 영향력 있는 미국 건강자문위원회가 유방암 검진 연령을 크게 낮췄습니다. 원래 지금은 4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고요. 네. 50살, 50살부터 검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데 어제 새로 업데이트된 지침에선 평균 유방암 위험이 있는 여성 같은 경우 50살이 아닌 40살부터 검진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그렇게 40살에 메모그램을 시작하고요. 네. 40살부터 해서 74살까지 2년에 한 차례씩 유방암 검진을 받을 걸 권장했습니다. 75살 이상 여성은 이 정기 검진을 권장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그래서 이제 74살까지 권장하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사실 유방암은 여성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 아니겠습니까? 네. 못하죠. 찾아보니까 유방암은 여성에게 두 번째로 흔한 암이라 하고요. 또 예. 두 번째로 치명적인 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방암으로 목숨을 잃은 여성 모두 43,170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에 대한 인종 격차가 계속 지속되고 그래요? 있는 분위기인데요. 유방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인종은 백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흑인 여성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으로 숨질 확률 40%나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도 유방암은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암 유형으로 꼽힙니다. 미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자문위원회 권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한 연구 논문에서는 후속 치료, 또 치료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창에 댓글 달아주신 분 계시는데요. 마켓 라디오 코리아의 마켓 세일 광고 정말 매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세일 시간에 가서 구입을 하면 전략이 많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애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그 마더스데이가 5월 12일이죠. 네, 맞습니다. 네, 5월 5월 12일. 12일이면은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장에 가시면은 모든 선수들이 그 이 핑크빛 뱃을 휘두르고 핑크빛 그 이제 헬멧을 쓰고 이런 이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핑크빛이 이제 유방암을 상징하는 색깔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유방암을 이제 예방하자라는 의미에서 매년 이 마더스데이에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그걸 이제 이 행사를 치르는데 올해도 아마 그날 가 보면은 아마 수많은 분들이 그 핑크색 옷을 입고 오시고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유방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뭐 우리는 남자들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뭐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남자도 유방암에 걸립니다. 유방암이 이게 남녀 여성분들에게는 구분 없습니다. 굉장히 정말 아주 흔한 그 암 중에 하나인 걸로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시고 2년에 한 번씩 메모그램 받으시고 꼭 필요한 저희 진찰을 좀 받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고 연일 이 탑 뉴스가 대학가의 반전 시위입니다. 이 대학 캠퍼스에 가 있는 우리 한인 자녀들도 아마 여기에 가담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시위의 내용을 좀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워싱턴 DC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이 시위가 반유대주의, 엔타이세미티즘이 그 핵심이라고들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뭐 좀 설명이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하면은 안 되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자잖아요.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구호들이 아주 없는 거는 아닌데 아하. 이런 시위대가 하나가 이렇게 생기면은 별난 사람들이 다 오고 시위를 주도하는 데서 통제할 수 없는 슬로건들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아직까지는 이 시위대가 아직까지는 그 대학교에서 학내 캠퍼스에서 촉발이 돼서 캠퍼스에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건데요. 그렇죠. 뭐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이러면 안 된다. 객관적으로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이 사회적인 이 힘에 있는 강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막 이럴 때 가장 민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가장 용감하게 뛰어나오는 게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젊은 층. 핵심이 대학입니다. 네. 미국의 현대사 전통에서도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킨 예는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대학가에서 촉발된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이 사회를 책임진 정치권이 비상하게 관심을 갖게 된 이 가자지구의 이스라엘의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시위. 이게 요즘에 미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1968년, 69년, 70년대 미국을 뒤엎었던 월남전 반전 시위를 생각하게 한다라는 게 맞아요. 많이 언급되고 맞아요. 그때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달에 거의 수천 명씩 미국 군인이 월남이라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더 이상 이게 무모한 전쟁이고 아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를 알아차린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월남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 나오니까 일반 시민사회가 맞다, 젊은이들이 목소리가 맞다 해가지고서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결국에는 린든 존슨 대통령에서 권력을 종식시키면서 전쟁을 끝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반전 시위하면 지금 전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촉발된 이 시위,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면 지난 10월 7일이었죠.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네. 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계로 구성되어 있는 테러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그 테러 조직은 국제사회에서도 테러 조직이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고, 근데 이 하마스는 어디에 이를 대상으로 그 테러를 하고서 게릴라전을 하나 하면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계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이런 그 부당하고서 이런 그 어려움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생겨난 조직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 안에 자맹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1000여 명 이상을 죽이고
200명 이상의 인질을 잡아갔죠. 그런데 이 하마스라는 이 테러 그룹이 가자 지구라는 팔레스타인들이 밀집돼서 몰려서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 공격받은 거에 대한 그 하마스를 섬멸하겠다라고 하는 네탄야후의 공격이 지금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전쟁을 하고 해가지고서 이미 한 거의 3만 8천, 4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계들이 죽어간 거죠. 네. 요즘에는 이런 참혹한 살육 현장이 SNS로 다 퍼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본 미국의 젊은이들이 주로 MZ 세대들, 지금 이게 미국 정치권에 심각하게 문제로 되는 게 4년 전 흑인도 생명이다라고 했던 블랙 라이프스 매터라는 시위가 전국을 뒤엎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일에 강자들의 참혹한 이 무모한 이런 그 탄압 같은 게 나와가지고서 여기에 저항을 하면은 이런 정의로운 이야기에 동조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같이 붙습니다. 네. 그래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때도 흑인 인종차별에 저항한 걸로 시작됐지만 그 시위는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계층들의 이런 독단과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항한 모든 시민사회 세력들이 동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수없이 죽어가는 팔레스타인들의 저 전쟁, 가자지구 전쟁, 저건 끝내야 된다. 미국의 학생들이 더 열받은 거는 미국에서 만드는 무기가 우리가 낸 세금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가지고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사람들을 죽이는 게 늘 눈에 들어오고 이게 수만 명이 죽어가니까 여기에 격분해가지고 학생들이 우선 자기가 공부하면서도 여기에 저항하는 이런 그 형상이 나온 게 지금 아이비리그 대학 중심에 캠퍼스가 있는 학교 안에 이 텐트까지 치면서 이거는 이 전쟁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아주 그 시위가 시작된 게 점점 더 확산이 되고 하는 그런 시위가 지금 바로 LA의 UCLA도 그 강제 해산하느라고 지금 난리일 겁니다. 뭐 어젯밤에 상당했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요. 이 시위에 대해서 뭐 백악관을 비롯해 민주당, 공화당 이런 정치권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은 팔레스타인계들이 시위 중심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이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일반 사회에서의 그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엔티세미티즘이라는 부분에 있는 반유대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부분적으로는 들어가가지고 구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이 여기에 대한 시각이 지난주에 하원 의장인 그 마이크 존슨이 맨하탄에 왔었어요. 뉴욕에 컬럼비아 대학교에 와가지고 시위가 어떤 걸 직접 보고 시위대 학생들하고 토론도 하고 이거를 자제를 시키러 왔었는데 오히려 공화당 소속의 의장이니까 와가지고 그 시위대에서 언뜻 보이는 팔레스타인이나 엔티세미티즘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 그거에 대한 발언도 하고 그러니까 시위대 안에 반유대주의와 그다음에 이게 그 유태인들 그룹들과의 충돌도 약간씩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돼 있는 거죠. 공화당은 선거판이 올해 또 선거전인데 공화당은 지금 현상을 놓고 볼 때는 반 팔레스타인 그리고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 이스라엘 일변도의 지원을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까지 민주당도 역시 신이스라엘 미국의 외교 정책을 기반으로 가지고서 해 왔는데 지금 시위대들은 그러한 외교 정책의 기조를 바꾸라는 바이든 정부를 향하는 이런 메시지하고서 이런 저항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위 내용을 봐서 정치권이 여기에 관여하기에는 더군다나 올해가 대통령 선거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참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긴 매우 난처하죠. 그래서 눈만 뜨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보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가자지구 공격하는 거 멈춰라. 그리고서 이제는 휴전을 해라. 절대 안 된다. 민간인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국무장관을 거기 보내서 그냥 계속 협상을 하지만은 아시겠지만은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울고 싶을 때 하마스의 공격이 뺨을 쳐가지고 울면서 때는 이때다 하고서 지금 그렇죠. 하마스를 섬멸하겠다고 가서 하고 현장에서는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미국의 젊은이들로부터의 촉발된 시위는 미국이 이거를 끝내도록 하는 것, 특히 바이든 정부는 이거 책임져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고 이런 상황이 시위대와 정치권의 연계 과정입니다. 네. 이건 뭐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제 뭐 누굽니까? 이 누섬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언급을 지금 회피하고 있거든요. 논평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자, 굉장히 화약, 예. 같은 거죠. 정치권에서 보기에는. 네. 그러나 저러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4년 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정도로 이렇게 좀 커진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이 시위대들끼리의 이제 각 대학이 사실 이 시위 때문에 각 대학이 졸업식 셀레브레이션을 못 해요. 맞아요. 글쎄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월남전 반전 시위 때도 그랬더라고요. 그때도 5월 달에 각 캠퍼스에서 격화된 시위대가 그 다음에 방학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졸업 시즌이고 대학들이 방학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학내 시위가 좀 잦아들겠지 했는데 웬걸 학생들은 시간은 더 많아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이게 캠퍼스 바깥으로 확산됐던 게 반전 시위대의 격화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쪽의 견해는 이게 거의 강제적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경찰이 들어가고 오늘은 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뉴욕 경찰한테 요청해서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시위대들을 잡아가고 200명 이상을 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위에 관해서 좀 많이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시위대를 확산시키는 촉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위대들은 우리는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를 우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8월 달 시카고에서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로 이런 구호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요행이도요. 1968년도 존슨 대통령이 월남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반전 시대들이 존슨 대통령을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존슨 대통령이 갑자기 나는 재선에 나왔다가 인기가 없으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통령이었던 허버트 험프리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이분은 반전의 입장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유진 메카시라는 반전 입장을 가진 후보가 굉장히 떠고 그분이 이제 후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예비 경선이 비중이 없을 때니까 전당대회에 모였던 당 지도부 관료들이 자기네들 힘으로 다 험프리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생겼다가 일반 시위대하고 시카고에서 어마어마하게 충돌이 돼가지고 그거를 역사 속에서 피해 전당대회라고 그랬습니다. 68년 8월달. 요행이도 올해도 8월달에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유사한 시위대가 글로 몰려갈 계획을 세우고 정치권이 보기에는 특히 민주당 바이든 정부 바이든 선거를 놓고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인 변수로 지금 확산이 되고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 전에 얼마나 어떻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위대가 팔레스타인들만이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미 전역 유권자 중에 단 한 1.2 내지 1.3%의 팔레스타인계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권자가 대개 위스콘신이나 미시간이나 조지아에 몰려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세 개 주는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겨루는 가장 치열한 경합주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0.5%로 이기고 지는 게 나오니까 지난 미시간 프라이머리 때 그리고서 위스콘신 프라이머리 때 이 시위대들이 거기 가서 표를 결집해서 바이든으로부터 거의 10% 정도의 그 표를 이탈을 시켰습니다. 이게 위협을 주는
툴이고 이게 지렛대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캠페인 캠프는 겁을 먹고서 대책을 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